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이충령. 경험은 그리 단순히 진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과학에서의 결정들은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 있다. 무엇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간단하게 가려내 줄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윌러드 콰인, 인식론, 믿음의 거미줄. 팩트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는 그리고 현실에서도 팩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때 인터넷에서는 댓글을 달 때 팩트라는 표시를 맨 앞에 적어놓고 그 뒤에 이어서 필요한 내용을 적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또한 상대가 듣기 언짢아 할 수도 있고 인정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팩트폭력 혹은 줄여서 팩폭이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팩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구별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과 비사실 사이의 구별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이다. 굳이 댓글을 달 때 팩트라는 표시를 맨 앞에 적는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풍자적인 경우도 많지만 강조하기 위해서다. 즉, 자신의 말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열려있는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의지에 의해서 부정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닐까?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팩트라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대략적인 기준이 있다. 사실은 경험을 통해 확인된 지식이라는 의미로 주로 받아들여진다. 일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실을 전달해주는 경험은 보통 감각적인 경험이다.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직접 듣거나 몸으로 직접 느껴본 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고 흔히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서해와 동해를 모두 직접 가서 눈으로 봤을 때 동해의 바다 색깔이 서해보다 더 푸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동해가 서해보다 더 푸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직접 진돗개와 말티즈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정당하게 진돗개와 말티즈의 울음소리는 서로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라산과 설악산을 동일한 조건과 몸 상태에서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은 당당히 설악산 등반이 한라산 등반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팩트의 생성조차 사실은 많은 숨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바뀌면 팩트 또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서천을 방문해 그곳의 바다 색깔을 보고 난 후 서해의 색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경남 사천을 방문했던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착각한 것이라면 내가 서해의 색깔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남해의 색깔일 것이다. 이렇듯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동해가 서해보다 더 푸르다는 사실을 알아내려면 내가 동해라고 생각하는 곳이 정말로 동해이고 내가 서해라고 생각하는 곳이 정말로 서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다. 나는 푸른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가끔씩 인터넷에는 색상 논란 이미지들이 돌아다닌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테니스공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보통 그 중간인 연두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색깔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덜 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푸르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말로 내가 서해와 동해의 색깔에 대해 제대로 된 팩트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려면 내가 푸른색에 대해 평균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아주 단순한 경험적 사실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은 아주 많다. 사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무한히 찾아내 열거할 수 있다.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바다를 봐서 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닌지, 드라이브 중 자동차 유리창의 색깔 때문에 바다 색깔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게 아닌지,
동해가 푸르다는 선입견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지 동해가 서해보다 더 푸르다는 단순한 팩트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의 수는 무한하다. 모든 지식은 믿음에 연관해서 유효하다. 미국의 철학자 윌러드 벤 오먼콰이는 모든 지식이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만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기초적이고 간단명료해 보이는 지식이라고 해도 그 지식 혼자서 독자적으로 유효함을 얻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들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유효성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길을 지나가다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친구를 봤다고 해보자. 평상시라면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지금 길 건너편에 친구가 서 있다라는 한 가지 팩트를 얻어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이런 팩트를 얻어내는 이유는 이 경험이 내가 이미 가진 다른 믿음들과 상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경험적 정보가 나의 다른 믿음들과 상충된다면 팩트를 얻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아침 저 친구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서 올린 SNS 영상을 봤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저 친구 분명 지금 미국에 있을 텐데 왜 길 건너편에 있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친구와 닮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올린 영상은 어제 찍은 영상이며 그 후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이 친구가 요즘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아침 친구가 올린 SNS 영상은 정말 자신이 그곳에 가서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에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얼른 길을 건너서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는 것이다. 만약 가까이에서 봐도 정말 친구와 똑같이 생겼고 나를 알아보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친구의 숨겨진 쌍둥이 형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친구의 외모와 의식을 복사한 안드로이드일 수도 있지만 반면 나를 모른 척하고 얼른 지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어쩌면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는 척을 하고 싶고 한국에 있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나를 모른 척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친구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친구가 지금 나를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동일한 경험적 정보를 말이 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많다. 다만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들의 전체적인 체계와 합치하는 가장 그럴듯한 후보지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고서 우리는 그것을 팩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믿음의 체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물론 믿음의 체계는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많은 믿음을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라고 믿으며 이 더하기 2는 4라고 믿는다. 비율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가 가진 믿음들 중 절반 이상을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갖고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경험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 B라는 팩트가 얻어진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전체적인 체계가 서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경험적 정보를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굳이 동해가 서해보다 더 푸르다라는 팩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구구절절 설명을 덧붙이고 제기되는 반박들에 가능한 한 모두 답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바다 색깔이나 지리학적 지식과 관련해 비슷한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동해와 서해를 직접 가본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동해가 더 푸른 게 팩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팩트에 대한 논쟁은 사람마다 믿음이 엇갈릴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투자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 후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통계자료가 나왔다고 해보자.
이 결과를 과연 팩트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단기 일자리도 소외계층에게 유의미한 일자리로 기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통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감소한 것이 팩트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를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이 건강해 보이도록 눈속임을 하는 일종의 조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업률의 감소라는 팩트로 이어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가진 믿음의 전체적인 체계에 따라 이 사안과 관련해 무엇이 진정한 팩트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때로는 팩트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팩트를 가려낼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팩트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직된 태도가 더욱 문제가 된다. 사실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 라인은 경험과 팩트의 연결이 얼마나 불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른바 우리의 지식 혹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총체적 구조는 지리학과 역사학의 인과적인 문제들부터 원자물리학 혹은 심지어 순수수학과 논리학의 가장 심오한 법칙들까지 아우른다. 지식 혹은 믿음의 총체적 구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구조의 가장자리에서만 경험과의 충돌이 이뤄진다. 또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의 총체적 체계는 경험을 그 경계 조건으로 하는 힘의 장과 같다. 그 장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의 대립은 장 내부의 재조정을 야기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진술들 중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하지만 경험이라는 경계 조건이 지식 혹은 믿음의 총체적 장을 규정하는 정도는 너무나 불확정적이어서 그 체계와 충돌하는 하나의 경험과 마주했을 때 장 안에서 어떤 진술들의 참과 거짓을 재평가해야 하는지는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의 총체적인 구조는 경험적 자료에 의해 끊임없이 재조정된다. 그런데 어떤 경험적 자료가 어떤 팩트의 수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규칙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팩트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타당한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마주쳐 자주 고민하게 된다. 콰이는 핵심 믿음과 주변부 믿음을 구별했다. 핵심 믿음은 믿음의 전체적인 체계를 지탱해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들을 가리킨다. 이런 믿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D 더하기 2는 4불라는 믿음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믿음을 부정해버리면 수학을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이며 당장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트에 가서 2만원짜리 물건 2개를 짚고서는 4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라고 주장하면 경찰서에 붙잡혀 갈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덧셈에 대한 믿음이 깊이 침투해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이 그 위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덧셈에 대한 믿음을 부정했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믿음은 새로운 경험적인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믿음 하나를 바꾸려면 믿음의 체계 전체를 아주 많이 손봐야만 한다. 그런 작업은 쉽지 않고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다. 종교개혁이나 사회주의 혁명 같은 사건이 핵심 믿음을 뒤바꾸는 사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변부 믿음은 전체 믿음의 체계에서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믿음의 경우 경험적인 정보에 따라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서 모든 커피는 쓰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쓰지 않고 달짝지근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전의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체계 전체에 심각한 수정을 가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팩트에 대한 논쟁은 핵심 믿음과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진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해준다고 생각하는 믿음들, 중심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믿음들, 핵심적 가치관과 관련된 믿음들 등 핵심부에 가까운 믿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무엇이 진정한 팩트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인종이 자신이 속한 인종보다 더 열등하다고 굳건하게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해 가치관의 중심을 형성한 사람은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보여줘도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의견 차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팩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손봐야 하며 그것은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적 핵심 믿음의 경우 21세기에는 더 이상 지탱되기 힘든 것이 제법 분명하다. 이 믿음을 핵심 믿음으로 유지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합리적인 믿음의 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고 많은 과학적인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따라서 100년 전과는 달리 이제 많은 사람은 인종차별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믿음은 틀렸고 당신은 명백한 팩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사자가 생각을 바꾸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옳고 그름이 불분명한 사안들도 많다. 아직 학문적으로 연구가 부족해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부족해서, 또는 기술적 진보가 부족해서 어떤 핵심 믿음이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무엇을 팩트라고 생각할지는 열려있는 문제다. 이것을 닫힌 문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완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팩트의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팩트는 단독적, 절대적, 완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팩트는 오직 다른 수많은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 따라서 팩트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경험적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분명 따져봐야 하지만 서로가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 역시 따져봐야 한다. 팩트 논쟁은 많은 경우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진다.